안녕하세요. 다산이드 대표 전병칠입니다. 자, 여러분들께서 전기 기기를 배우실 때 어려운 부분 중에 하나가 바로 어려운 용어들도 있지만 또 하나 이제 기하학적인 그래프 때문에 공부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서 설명하는 그래프가 저기서 설명하는 그래프가 각각 어떤 것들을 나타내는지 혼동스러운 부분이 있는데요. 오늘 저와 함께 전기 기기 분야에서 나오게 되는 대표적인 7가지의 그래프를 한번 알아보고 그 7가지 그래프가 각각 뜻하는 바가 무엇인지, 그 다음에 그 그래프가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여러 가지 그래프를 만나시게 될 때 혹은 전기 기기를 공부하게 될 때 이런 내용을 잘 알아두셔서 무엇보다도 혼동스러울 때 한 번에 이렇게 좀 정리가 잘 되는 바로 그러한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설명 시작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정류 곡선입니다. 이 정류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바로 교류를 직류로 바꾸는 것을 우리가 정류라고 이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교류를 직류로 어떻게 바꾸게 됩니까? 이제 직류 발전기에서 전기를 만들게 되는데 여기가 이제 N극이고 이쪽이 S극이 있을 때 자, 이 안에서 전기자가 돌아가면서 우리 전기를 만들게 되죠. 여기서 전기를 만들게 되는 부분이 밖으로 우리가 인출할 때 반드시 거쳐야 되는 것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자, 이 부분이 바로 우리가 이제 바로 정류자라고 부르게 되는데 정류자에서 어떻게 전기를 뽑아내는지, 즉 교류를 어떻게 직류로 뽑아내는지, 자, 그 상황에서의 특성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정류 곡선입니다. 왜냐, 한 바퀴 돌 때 예를 들어 플러스 마이너스였다면 다음 바퀴 돌 때 마이너스 플러스가 되는데 이때 플러스 마이너스의 극성 변화가 얼마나 잘 되느냐, 그런 거를 이야기하는 거죠. 쉽게 이야기하면 뭐랄까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 자동차를 움직인다고 했을 때 우리가 전진 기어를 놓고 잘 가고 있죠. 다음에 후진 기어를 놓고 바로 이제 뒤로 가게 되면은 전진 딱 갔다가 딱 후진 놓고 딱 뒤로 가면은 딱 얼마나 깔끔하겠습니까? 그쵸? 근데 이제 우리가 어떤 관성이라고 하는 것이 있다 보니까 전진으로 가다가 바로 후진으로 못 가는 그러한 역할을 하게 되는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제 이 부분이 물리학적으로, 그러니까 구조적으로 극성이 완벽하게 탁탁 변환되는 것이 아니라 조금 차이가 나면서 변환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정류 곡선은 우리가 4가지의 곡선 형태로 나타냅니다. 첫 번째, 이쪽이 플러스, 이쪽이 마이너스라고 되어 있는데요. TC가 바로 정류하는 시간을 나타내는 거예요. 얼마나 극성 변화가 깔끔하게 되느냐라고 하는 것들을 보여주는 거고요. 플러스, 마이너스의 극성 변화가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의미를 따지게 된다면 직류 발전기에서 전기자 권선에 유기되는 교류기 전력을 직류로 변환하는 작용을 나타낸 거고, 자, 가로축은 우리가 정류하는 시간을 나타내고요. 그 다음에 세로축은 여기 0V를 기준으로 했을 때 이쪽은 마이너스, 이쪽은 플러스를 나타내게 됩니다. 자, 여기서 이제 4가지 곡선이 나오게 되는데요. 1번은 이렇게 직선이에요. 반듯한 거죠. 그렇죠? 직선이 가장 이상적인 겁니다. 그러니까 꿈에서나 가능한 곡선이 바로 이 1번 곡선입니다. 가장 이상적인 정류 곡선으로서 극성 변화가 플러스 마이너스 깔끔하게 따닥 이렇게 변환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가장 균등하게 변환되는데 1번은 이상적이지만 실현되는 것은 조금 어려운데, 그래서 우리가 가장 실현되기 가능한 형태가 바로 이 2번이 됩니다. 정현 정류라고 이제 부르게 되어서 정류의 시작부터 끝까지 전류의 변화가 0인 양호한 정류 곡선으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불꽃이 발생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2번 곡선에서 나타내는 형태입니다. 근데 혹시 만약에 시험에 문제가 나온다면 이제 3번 아니면 4번이죠. 3번은 바로 이렇게 아래로 볼록하게 되어 있죠. 그렇죠? 이거는 과정류라고 해서 정류의 초기에, 초반에 전류 변화가 크게 되는 거죠. 여기 전류 변화가 크죠. 그렇죠? 그래서 브러쉬의 전단부에서 불꽃이 발생하게 되는 현상이고요. 물론 불꽃이 발생하는 것은 안 좋은 현상이죠. 그 다음에 4번 같은 경우에는 자, 이 끝부분에서 급격하게 일어나게 되죠. 부족 정류라고 하게 됩니다. 이것은 정류 말기에 전류 변화가 커서 브러쉬의 후단 부분에 불꽃이 발생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왜 직류 전동기 같은 거 보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전동 드라이버 같은 거 보게 되면은 살짝 이렇게 껐다 켰다를 한번 해보세요. 그럼 전동 드라이버 옆쪽에서 보게 되면 이 모터에 불꽃이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그 불꽃이 나타나는 것이 일종의 바로 이런 정류자에서 나타나는 전기적 불연속 특성 중에 하나가 바로 이렇게 현상으로 나타나게 되는 거고요. 자, 이러한 것들이 바로 이런 부족 정류냐 과정류냐에 따라서 우리가 나타내서 볼 수 있는 내용들입니다.
다음은 무브와 포화 곡선입니다. 무브와 포화. 포화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름에서도 보듯이 무엇인가 꽉 찼다라고 하는 거죠. 밥을 많이 먹게 되면 이렇게 포화됐다고 이야기하게 되죠. 그렇죠? 그래서 무브와 포화 곡선은 뭐냐? 일단 두 가지 이름의 뜻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무브화입니다. 무브화라고 하는 것은 뭐죠? 이거는 부하. 부하가 없다라고 하는 뜻이고요. 다음에 포화됐다. 포화라는 것은 뭘까요? 바로 꽉 찼다. 가득 찼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포화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러니까 부하가 없는 상태에서 가득 찬 것을 바로 무브와 포화 곡선이라고 부르게 되고요. 이 무브와 포화 곡선은 타여자 발전기에서 나오는 특징입니다. 타여자 발전기는 어떻게 돼 있나요? 이렇게 계자가 있으면은 계자로 가는 전기가 바로 외부에서 전력을 공급하는 거고, 물론 여기에 이제 저항이 존재를 하게 되고, 그리고 이쪽에 전기자에서 바로 에너지를 이제 만들게 되는 것이 바로 우리가 타여자기의 특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타여자기의 특징에서 보게 되면은 만들어지는 전기, 이제 이걸 우리가 유도기 전력이라고 부르게 되는데, 부하가 없어도 유도기 전력이 만들어지고, 자, 여기에 이제 전압을 한번 보도록 하죠. 여기에 흘러가는 전류가 IF, 계자 전류라고 할 때, 계자 전류가 슬슬 커지게 되면 여기에는 자속이 증가하겠죠. 자속이 증가하게 되면은 역시 기전력도 더 많아지겠죠. 그런데 기전력이 점점점 많아져 가지고 계속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 올라가면, 원래 이상적일 때에는 이렇게 점선처럼 이렇게 계속 무한정 올라가야 되죠. 하지만 실제로 봤더니 이렇게 A에서 B 선형으로 증가하다가 나중에 가니까 어느 정도 돼서 이렇게 C에서처럼 더 이상 올라가지 못하는 상태로 도달하게 된다라고 우리가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 무슨 뜻이냐? 여러분, 여기서 아무리 자기장의 세기가 커져봤자 이 파이 자속이 무한정 더 커질 수 있나요? 그렇지 않죠. 어느 정도 한계를 가지고 있죠. 무슨 얘기냐? 여러분들, 아무리 우리가 자동차에 악셀레이터를 밟는다고 하게 되면 처음에는 속도가 막 계속 올라가죠. 그렇죠? 그런데 나중에 악셀레이터를 아무리 많이 밟아도 더 이상 속도가 더 올라가나요? 아니죠. 어느 정도 포화되게 되죠. 여기서 만드는 자기장의 크기도 우리가 자기 포화 현상이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자속이 증가하지 않게 되는데요. 따라서 더 이상 자속이 증가하지 않는 것 때문에 유기기 전력도 어느 정도 올라가다가 더 이상 한계에 도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더 이상 배부른 상태가 되는 거고요.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가 포화 현상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자, 이 포화는 포화죠. 포화는 어떻게 일어나게 되느냐? 이 가로축을 보게 되면은 계자 전류고요. 세로축을 보게 되면은 유기기 전력이죠. 유도 전압, 유기기 전력 이렇게 이야기해도 상관없어요. 혹은 여기가 단자 전압이 돼도 관계는 없습니다. 무부하 상태이기 때문에 계자 전류가 증가함에 따라서 유기기 전력의 크기를 나타내고, 중요한 것은 어느 정도 됐을 때에는 자기 포화 때문에 더 이상 유기기 전력이 커지지 않고 한계점에 도달하게 된다. 이 이야기를 바로 이 무브와 포화 곡선에서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무브와 포화 곡선이라고 하는 것은 계자 전류와 유도 전압, 계자 전류와 단자 전압이라고 해서 우리가 계단 이렇게도 암기를 할 수가 있죠. 더 이상 배부르니까 나 이제 더 이상 못 먹어 라고 하는 것을 바로 이 그래프에서 나타내주고 있는 겁니다. 다음은 외부 특성 곡선입니다. 외부 특성 곡선은 반대말이 뭘까요? 내부 특성 곡선이겠죠. 안쪽에서 바라본 것이 아니라 바깥쪽에서 바라본 특성을 바로 우리가 외부 특성 곡선이라고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께서 저를 한번 보세요. 저를 보게 되면 제 겉모습이 보이겠죠. 제가 무슨 색깔의 옷을 입었는지, 제 헤어스타일이 어떤지, 제 피부 색깔이 어떤지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제 지금 외적 특성을 여러분께서 보고 계시는 거죠. 아마 내적 특성을 보시려면은 저와 이야기를 많이 해보시거나 아니면은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들을 다른 방법을 통해서 아마 얻으셔야 될 겁니다. 자, 지금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거는 발전기입니다. 발전기라고 하게 되면은 이렇게 큰 박스 안에 이렇게 제너레이터 발전기가 있다고 한번 해볼게요. 이 발전기를 밖에서 본 모습은 그러면은 어떤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발전기 밖에서 봤을 때 발전기는 선 두 가닥으로 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두 개밖에 없습니다. 첫 번째 무엇이냐면은 여기에 몇 볼트가 걸렸지? 자, 그래서 이걸 우리가 단자 전압이라고 하니까 우리가 전압을 알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또 뭘 볼 수 있을까요? 여기서 그러면은 도대체 몇 암페어가 흘렀지? 라고 하면서 여기 흐르는 전류를 볼 수 있을 겁니다. 이 전류는 부하 쪽에 흐르니까 우리가 부하 전류라고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그러면 여러분께서 이제 외부 특성 곡선을 살펴본다라고 하는 것은 바깥쪽에서 봤을 때 이 발전기에서 만들어지는 전압과 이 발전기에서 만드는 전류 두 가지를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있습니다. 자, 두 가지는 어떻게 달라지게 되느냐? 가만히 보니까 부하 전류라고 하는 것과 단자 전압에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데, 재밌는 관계는 부하 전류가 커질수록 단자 전압이 더 작아진다는 사실입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부하 전류가 예를 들어 한 10A 정도였을 때 단자 전압이 100V였다면 부하 전류가 이제 더 커졌어요. 만약에 20A가 됐다면 이때 단자 전압은 한 95V 정도로 조금 더 내려간다는 얘기예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러냐면은 바로 이 안에 전기자의 구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기자의 구조가 어떻게 되냐면 이게 지금 타여자 발전기라고 했잖아요. 타여자 발전기는 아까 이쪽에 계자가 있고 그 다음에 이쪽에 전기자가 있게 되는데, 전기자에서 만든 전기, 유기기전력이 전기자에 흐르는 전류 IA, 그 다음에 이쪽에 전기자의 저항 RA라고 놓게 되면 IA나 RA나 똑같아요. 자, 이렇게 그냥 I라고 한번 해볼게요. 이쪽에 흐르는 전류를 I라고 하면은 만약에 부하 전류가 더 커져요. I가 더 커지게 되면은 이쪽에 있는 단자 전압은 이 처음에 만든 전기에서 IA에다가 R을 곱하게 되는 거죠. 즉 중간에 있는 전압 강화를 뺀 거거든요. 내가 만약에 100만큼 만들어도 중간에 5V를 까먹으면 끝에가 95V가 걸리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여기서 IA, 부하로 가는 전류가 더 커졌어요. 그럼 어떤 일이 발생하게 됩니까? 이 중간에 있는 전압 강화도 더 커지겠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단자 전압은 더 낮아지게 되겠죠. 그래서 원래 처음 부하 전류가 제로일 때는 이 정도인데 점점점 전류가 더 커지게 되면, 부하 전류가 커지게 되면은 전압이 더 많이 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이게 바로 전압 강화가 되는 거예요. 전압이 얼마나 많이 더 떨어지냐라고 하는 것을 바로 이 전압 강화가 설명을 하고 있는 거고요. 부하가 더 커질수록, 즉 부하에서 더 많은 전류를 원할수록 전압 강화는 더 떨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들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가로축은 부하 전류를 나타내고요. 세로축은 단자의 전압을 나타내고 있는데, 부하 전류와 단자 전압의 관계에서 점점 내려가는 관계를 보여주고 있고, 만약에 여기에서 내려가는 폭을 조금 더 줄이고 싶다라고 하게 되면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바로 여기에 RA, 이 저항을 조금 더 작게 만드는 방법밖에는 없죠. 안 그러면은 원래 전류가 커질수록 전압은 더 내려가게 되어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러한 관계를 표현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어디서 봤을 때, 안쪽이 아니라 바깥쪽에서 봤을 때의 특징이고, 바깥쪽에서 봤을 때 외부 특성 곡선이라고 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발전기에서는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외부 특성 곡선이다라고 하면은 밖에서 우리가 뭐만 볼 수 있다? 전압과 전류만 볼 수 있다. 그래서 다음 중 외부 특성 곡선이 횡축과 종축은 무엇에 대한 설명이냐라고 이야기를 하게 된다면 부하 전류, 단자 전압, 그렇게 여러분께서 딱 쉽게 대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게 바로 외부 특성 곡선입니다. 다음은 직권전동기의 속도 특성입니다. 직권전동기의 속도는 어떻게 변화하는지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로축을 우리가 전류라고 이야기했고요. 세로축은 두 가지가 들어가 있어요. 하나는 T라고 해서 토크, 하나는 N이라고 해서 속도를 놓았습니다. 자, 전류가 커질수록, 전류가 커진다는 얘기는 무엇일까요? 여기 어떤 모터가 있는데, 자, 모터가 우리가 전기 에너지를 I를 여기다 흘려준다고 하고, 이 I가 흐를 때 이 모터가 어떤 큰 추를 이렇게 감아 올린다고 한번 해보죠. 자, 그러면은 어떤 추가 더 무거울수록 전류는 더 많이 필요하겠죠. 즉, 전류가 더 많이 필요하다는 얘기는 무엇이냐면은 더 큰 에너지가 필요하다는 거고, 이 직권 전동기에서는 속도 특성을 어떻게 보여줄 수 있느냐? 전류가 커질수록 토크는 더 세진다. 즉, 힘은 더 많이 필요로 한다. 그렇지만 속도는 어떻게 되냐? 그것에 제곱에 반비례하게 된다라고 하면서 속도는 또 급격하게 떨어진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속도와 토크가 어떤 관계입니까? 완전히 여기서 반비례 관계죠. 즉, 속도가 클 때에는 토크가 약하고요. 토크가 클 때에는 속도가 아주 작게 되는데, 이것은 바로 직권 전동기가 가지고 있는 대표적인 특징입니다. 직권 전동기는 전류는 계자와 회전자의 같은 값으로 영향을 준다. 직권 전동기는 어떻게 돼 있나요? 자, 여기가 우리가 아마추어라고 하게 되면은 여기에 아마추어 저항과 그 다음에 계자가 이렇게 직렬로 연결되어 있죠. 따라서 두 개가 IA라고 하는 것과 계자로 가는 전류 IF로, 그 다음 부하 전류 I가 모두 다 같은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I가 커지게 되면 이건 IF, 파이에도 영향을 미치고요. 그 다음에 전기자에도 영향을 미쳐서 전류 하나로 일타쌍피라고 해야 되나요? 자, 두 개의 효과를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직권전동기의 전류 특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토크라고 하는 것은 전류, 전기자 전류의 제곱에 비례하는 관계고요.
토크라고 하는 것은 또 속도의 제곱에 반비례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게 되죠. 그래서 이 전류가 커질수록 속도는 급격하게 작아지면서 토크는 또 급격하게 커진다. 또 속도와 토크가 완전 반비례하기 때문에 우리가 기동할 때, 전동기를 출발할 때, 여러분 출발할 때는 속도가 얼마입니까? 출발 시에는 속도가 0이죠. 그쵸? 제로잖아요. 출발할 때는 어떤 힘이 필요합니까? 아주 큰 힘이 필요하죠. 그래서 직권전동기는 출발할 때, 즉 속도가 0일 때 아주 큰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무거운 것을 스타트할 때 유리하게 되는 이러한 기동 특성 때문에 아주 무거운 기중기나 권상기나 크레인을 운영하게 될 때 굉장히 유리한 전동기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대신 조심해야 될 건 뭐냐? 이 직권 전동기는 바로 이러한 특성 때문에 무부하 운전을 조심해야 되는 거죠. 즉 부하가 하나도 안 걸려 있는 상태. 만약에 여기서 선이 딱 끊어졌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냥 전동기는 공회전하게 되죠. 공회전한다는 얘기는 토크가 걸린 겁니까? 안 걸린 겁니까? 토크가 안 걸린 거죠. 토크가 안 걸리면 바로 여기겠네요. 그렇죠? 그때 속도는 어떻게 됩니까? 이론상 무한대에 가까워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속도가 엄청나게 빨리 돌아서 전기적 이상이 또 일어나면서 함께 이 기계적으로 컨트롤하지 못하는 이상 속도까지 올라가게 되면서 이 전동기가 소손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직권 전동기 항상 이야기할 때 벨트를 걸고 운전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벨트가 끊어지거나 벗겨지게 되면은 속도가 너무 올라가서 위험 속도에 다다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항상 기어나 톱니나 체인 같은 걸 이용해서 직권 전동기를 돌린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바로 직권 전동기의 속도 특성이고, 여러분들께서 꼭 기억하셔야 되는 것은 전류가 많이 흐르면은 토크는 세진다. 대신 속도는 급격하게 줄어든다. 이 내용들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직류전동기의 속도 특성입니다. 이 직류전동기는 우리가 전기자와 계자가 어떻게 연결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여러 가지로 나눌 수가 있게 되죠. 타여작이냐, 직권이냐, 분권이냐, 복권, 복권 중에서도 차동 복권이냐, 가동 복권이냐, 그 다음에 복권 중에서도 내분권 복권이냐, 외분권 복권이냐, 이렇게 여러 가지로 나눌 수가 있게 되는데, 이 각자 전동기에 따라서 우리가 흐르는 전류에 따른 속도 특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가로축은 부하의 전류고, 그 다음에 세로축은 속도인데요. 이런 특성을 우리가 직류 전동기의 속도 특성 곡선이다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즉 전류가 커질수록 속도가 급격하게 감소하는 것은 조금 전에 보여드렸던 바로 이 직권 전동기의 특징입니다. 하지만 이 차동 복권의 경우에는요, 속도의 차이가 별로 없고요. 분권은 그거보다 조금 더 덜하고, 가동 복권은 그거보다 조금 더 이제 속도 차이가 이제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가장 속도 특성이 속도 변화가 큰 것을 이야기하게 되면은 직권, 그 다음에 가동복권, 그 다음에 분권, 차동복권, 차라고 해서 직가, 분차라고 이렇게 부를 수 있습니다. 자, 여기 지점은 어디일까요? 여기 지점은 일반적인 전동기가 가지고 있는 정격 상태, 출발 상태라고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 직류전동기의 특성으로 무엇을 알 수 있게 되느냐? 자, 여기 단자전압과 계자저항이 일정한 상태에서 전류가 증가하면 차동복권, 분권, 가동복권, 직권의 순서대로 속도 변화가 크다. 대신 이제 전제 조건이 있는 거예요. 단자전압이랑 계자저항이 일정하다라고 하는 그 특징이 있고, 가장 어떤 것부터 크게 변화한지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이 중에 그래프에서는 좀 이렇게 나타냈는데, 실제로 가장 속도 변화가 없는 것은 우리가 분권이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고요. 그래서 우리가 분권 전동기를 무슨 특성이 있는 전동기라고 하죠? 정속도 특성이 있는 전동기다라고 이렇게 부르게 됩니다. 정속도라고 하는 것은 일정한 속도 변화가 있다는 거고, 부하가 큰지 작은지에 따라서도 일정한 속도로 움직이게 되니까 우리가 아주 좋은 전동기 특징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부하가 적든 많든 일정한 속도로 낼 수 있는 전동기가 유리한 곳이 있습니다. 분쇄기라든지 이제 그런 곳들에서는 아주 좋은 전기적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지금 보시는 것은 바로 직류 전동기의 속도 특성 곡선입니다. 다음은 히스테리시스 곡선입니다. 너무 중요한 곡선이죠. 제가 지금 7가지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제일 이야기거리가 많은 게 뭐냐라고 물어보신다면 단연 이 6번 히스테리시스 곡선을 고르고 싶습니다. 히스테리시스 곡선은 바로 자계와 그 다음에 자속 밀도, 자계의 세기와 자속 밀도의 상태 변화를 나타내는 곡선으로서요. 이 가로축 H라고 하게 되는 거고, 이건 자기장의 세기, 자계의 세기 이렇게 부르게 되고, 세로축은 자속 밀도,
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저 대학교 다닐 때는 이걸 히스테리시스 곡선이라고도 하지만 B와 H의 관계라고 해서 BH 커브 이렇게도 부르기도 했습니다. 자, 이건 무슨 뜻이냐? 여기 N극과 그 다음에 여기 S극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안에다가 어떤 철 덩어리를 한번 놔볼게요. 여기 NS에서 자기장을 딱 주었다. 이 전자석을 통해서 자기장을 딱 주었다 라고 하게 되면은 이 안에 있는 것도 전자석으로 바뀌겠죠. 어떻게 전자석으로 바뀌게 되냐면은 원래 자기장을 띄고 있지 않다가 이렇게 점점 이렇게 뛰게 될 겁니다. 그쵸? 자, 이렇게 점점 뛰게 될 건데, 근데 여기가 이제 NS로 이렇게 바뀌게 될 건데, 자기장을 점점 띄고 있다가 만약에 이 양쪽에서 자기장의 세기를 0으로 만들었어요. 자기장의 세기를 0으로 만들게 되면 다시 이 원래 상태로 내려오는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 올라갔다가 이제 내려오다가 딱 정지를 하게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자기장의 세기는 주변의 자기장을 제로로 만들었다고 하더라도 완전히 자기장을 잃지는 않아요. 어디서 볼 수 있냐면은 여러분들이 이렇게 자석이 있어요. 자석 많이 써보셨죠? 자석에다가 여러분 클립 같은 거 갖다 붙여보신 적 있으세요? 사무실에서 이렇게 클립. 그쵸? 이렇게 갖다 붙여보신 적 있으시죠? 클립 붙여보게 되면 자석을 떼게 되면 이 클립이 자력을 완전히 잃어버리나요? 잃어버려요? 잃어버린다고 대답하시면 안 되는데. 완전히 잃어버리진 않죠. 이 클립도 자기장을 좀 가지고 있죠. 그쵸? 그 얘기는 뭐예요? 이 클립도 뭐가 됐다는 겁니까? 자석이 됐다는 거죠. 그걸 우리가 자화됐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즉, 이 클립이 자석 성분을 가지고 있게 되는 겁니다. 클립이 자석 성분을 가지고 있으니까 자기장의 세기를 0으로 하더라도 이렇게 자기를 가지고 있고, 이걸 우리가 그래서 잔류자속이라고 이제 부르게 됩니다. 잔류자속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얘를 완전히 이제 없애고 싶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얘를 완전히 없애고 싶으면 반대로 N극, S극을 이제 걸어주는 겁니다. N극, S극을 걸게 되면요, 이제 반대 극성이 걸려서 완전히 자기장의 세기가 이제 0이 도달하는 지점이 있는 거예요. 즉, 이 자기장 없애고 싶으면 이제 NS를 거꾸로 해서 클립에다가 주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 갔을 때 자기장이 완전히 0이 되는 지점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때 자력을 우리가 보상하는 힘이다라고 해서 이걸 우리가 보자력이라고 부르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점점 더 자기장의 세기를 이제 세게 하게 되면은 결국에는 또 이제 NS로 바뀌게 되고, 자, 역시 이때 자석의 세기를 끄게 되더라도 잔류 자석이 조금 증가하게 되고 다시 원래 상태로 오게 되고, 그래서 이렇게 통통한 상태에서 계속 이렇게 돌게 되는데, 이것을 우리가 히스테리시스 루프, 히스테리시스 곡선, BH 커브라고 부르게 됩니다. 이 전체 면적은 히스테리시스 손실에 의한 전기 에너지의 손실을 뜻하게 되는 거고요. 자, 이때 가로축이 뭐냐, 세로축이 뭐냐, 이런 얘기들 많이 나오게 됩니다. 가로축이 바로 자기장의 세기고, 세로축이 자속 밀도에 해당하는 거고요. 자, 이때 가로축과 만나는 점, 이거 무엇이냐? 우리가 보자력이라고 부르게 되고요. 세로축과 만나는 점, 이거 무엇이라고 하게 되냐? 잔류자속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횡보, 종잔 이런 얘기들 많이 썼었죠. 횡축은 보자력, 종축은 잔류자기, 이런 얘기들 많이 사용하게 되는데 바로 그 말이 여기서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이 히스테리시스 곡선을 우리가 전기 에너지의 손실이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이것을 조금 줄일 필요가 있겠다. 그럼 얘를 조금 홀쭉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석을 떼어도 자기장의 세기가 완전히 빨리 감소시키는 것으로 이 재료를 넣었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변압기나 전동기나 발전기에서 사용하는 것은 주철로 만들지 않고 여기다가 우리가 규소 강판을 함유하는 것으로, 규소 강판을 조금 섞어서 사용하는 것으로서 우리가 히스테리시스 루프의 면적을 줄일 수 있게 됩니다. 결국 히스테리시스 루프의 면적을 줄인다는 것이 전기 에너지의 손실을 더 줄이게 되는 것이거든요. 이것은 바로 전기에서 철손에 해당하는, 철에서 생기는 손실을 나타내는 것이 바로 히스테리시스 곡선입니다. 마지막은 위상 특성 곡선입니다. 이걸 우리가 위상 특성 곡선이라고도 부르게 되고요. 자, 이 모양이 마치 V자 모양을 닮았다고 해서 우리가 V 특성 곡선이라고도 부르게 됩니다. 이 V 특성 곡선이라고 하는 것은 무브화 동기 전동기에서, 그러니까 동기 전동기를 무브화로 움직일 때 계자 전류를 천천히 조절하게 되면, 키웠다 줄였다 조절하게 되면은 전기자 전류의 위상이 바뀐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로축을 보았을 때는 계자 전류고요.
세로축을 보았을 때는 전기자 전류입니다. 사실은 이 위상 특성 곡선도 조금 전에 설명한 히스테리시스 곡선의 바로 넘버 2 정도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우리가 전기 기기에서 중요성이 많이 부각되는 바로 그런 그래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계좌 전류를 조절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될까요? 어떠한 기준점에서 코사인 세타, 즉 역률이 1인 지점에서 계좌 전류를 점점점 증가하게 되면, 즉 무슨 여자라고 하게 되냐면 이걸 우리가 과여자라고 하게 됩니다. 과여자 시켜주게 되면은 여기 전기자 전류가 진상전류, 즉 용량성 진상전류, 그러니까 전류가 전압보다 더 앞선 상태가 돼버리고요. 자, 그 다음에 역률이 1인 상태에서 만약에 계좌 전류를 더 감소하게 되면은 이걸 우리가 부족 여자라고 하게 되는데, 부족 여자라고 하게 되면은 마치 리액터처럼 바뀌게 되어서 지상전류, 즉 전압보다 전류가 더 늦은 상태가 됩니다. 즉 계좌 전류를 천천히 키웠다 줄였다 조절하게 되면은 마치 우리가 커패시터와 그 다음에 리액터를 쓰는 것처럼 진상전류와 지상전류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송배전 회로에서 역류를 제어하는데 굉장히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은 커패시터 같은 경우에는 진상 보상작용, 리액터 같은 경우에는 지상 보상작용밖에 못했는데 이 두 가지를 모두 다 해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위상 특성 곡선이라고 하는 것은 동기 전동기를 어떻게 한다? 무부하 상태에서 계좌 전류를 변하게 되면은 전기자 전류의 역률이 바뀐다라고 하는 내용으로 여러분께서 이 내용을 살펴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전기 기기에서 정말 여러분께서 꼭 알아두셔야 할 7가지 그래프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이 자료요. 이 자료는 제가 여러분들 잘 정리를 해서 다산에듀 홈페이지, 그 다음에 자료실, 그 다음에 거기에 어디다 놓을까요? 전기기능사 자료실 있으니까 거기다가 제가 잘 내용을 올려서 PDF로 올려놓겠습니다. 여러분들 쉽게 다운받으실 수 있도록 올려놓을 테니까 여러분께서 이용하셔서 쉽게 다운로드 받으시기 바라겠습니다. 7가지 특성을 지금까지 설명드렸는데요. 7가지 특성들을 한번 잘 보시고 여기 있는 내용들은 여러분들이 전기기능사, 즉 여러분들 전기기술자 기초과정에서 뿐만이 아니라 나중에 전기산업기사, 전기기사, 전기기능장, 기술사 될 때까지도 계속 중요한 그래프로 남게 되니까 혼동되지 말고 꼭 한번 여러분께서 손으로도 이 그래프를 그려보시면서 정리를 해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항상 여러분께서 쉽고 즐거운 전기 공부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즐거운 시간 되시길 바라겠고 여러분께 꼭 필요한 내용이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감사합니다.